안녕하세요. 조청윤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태양의 나라 스페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자 속 그림 속에 아람브라함 궁전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사실상 이베리아 반도를 이 아랍이 지배하면서 세운 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랍적인 냄새가 무심무심 풍기는 궁전의 모습인데요. 이 스페인 남부 지역인 이 안달루시아 지역은요, 사실상 아랍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적절히 조화된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곳은 스페인뿐만이 아니고요. 안달루시아 지방 이외에도 이 시칠리아 지방도 이 이탈리아 남부의 섬인 이 시칠리아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여행을 기획하시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세계 각국을 누비면서 이 문물을 그리고 어떤 곳인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텐데요. 그럴 때 한번 이 안달루시아 지방 그리고 시칠리아 지방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이 스페인의 정치, 그리고 지리와 기후,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수업은요, 이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스페인은 어떤 나라일까요? 스페인의 정식 국명은요, 스페인 왕국입니다. 스페인어로는 레이노 데 에스파냐, 즉 에스파냐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찾다 보면 스페인어로도 나와 있고 또 어떤 지도를 보면 에스파냐로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유럽의 서쪽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국토 총 면적은 50만 5,370제곱미터로 한반도의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인구는 4,694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인구가 약간씩 줄어드는 아무래도 저출산 현상이 있으면서 인구가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다수는 라틴족이고요. 이 원주민인 이베리아인 그리고 나중에 이 이베리아 반도를 로마가 식민지화 시키죠. 그래서 로마인, 그리고 게르만인, 아랍인 등 다양한 혼혈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0% 이상이 가톨릭을 믿고 있죠. 공용어인 스페인어는요, 멕시코,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미, 거기에 필리핀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중국어, 영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인어죠. 일반적으로 스페인어라고 하면요, 중부 지역에 있는 카스티아 지방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스페인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 지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지방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투리, 이 지방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상 외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탈루니아 그리고 바스크 등에서는 각각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기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은 사실상 왕실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국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본래는 이 군함의 깃발이었습니다. 해군의 깃발이었죠. 그러다가 국기로 승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아래에 빨강, 중앙에 노랑을 배치했고요. 좌측에는 스페인 왕실 문장을 새겨 놓았습니다. 빨강은 이 국가를 사수하는 혈맹 정신과 스페인의 정열을, 노랑은 스페인의 영토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요, 왕실 문장이 없는 삼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 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36년 스페인 내란 이후 프랑코 장군의 이 독재 체제에 있던 스페인은 1947년 명목상의 군주제를 부활한 뒤 1975년 이 프랑코 장군의 죽음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며 입헌군주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내각 책임제로 총리와 양원제 의회가 이끌고 있죠. 17개의 독립된 광역자치 지역과 2개의 자치시 그리고 52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자치지역에는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에서 대표를 임명하여 수도 마드리드와 연계된 정책을 펼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식으로 하면 도지사나 군수를 사실상 이 중앙에서 임명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통적으로 지방색이 아주 뚜렷합니다. 갈리시아 그리고 바르셀로나, 바스크 지방 등은 지금도 시위와 테러 등을 통해 독립을 요구하고 있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이 에스파냐의 이 지도입니다. 이쪽에 포르투갈이 있고요. 이 가스티아어라고 말씀드렸던 이 가스티아 지방은 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남부에 이 안달루시아 지역은 이 지중해와 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또 카탈루냐 지방은 이쪽이고요. 바스크 지방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스페인은요, 이 남부 유럽에 위치해 있고요.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상 지중해와 대서양의 이 제도 그리고 2개 자치시인 세우타와 멜리아
지역도 이 스페인령에 속합니다. 이 세우타와 멜리아는 사실상 모로코, 북아프리카죠. 그쪽에 있는 이 작은 섬이고요. 작은 섬이자 또 하나는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국토 문제로 이 모로코와 갈등을 빚기도 하죠. 스페인 본토는요, 서쪽으로 포르투갈,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안도라 공국과 접해 있습니다. 국토의 약 3분의 1이 산지이고요. 평균 해발 고도는 660m입니다. 행정구역은 17개 자치주와 52개 도로 나뉘어져 있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국토의 3분의 1이 산지로 이 피레네 산맥, 칸타브리아 산맥, 모레나 산맥, 그리고 메세타 고원 등이 있어서 이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이 사실상 지형이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형과 기후에 따라 다양한 지역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 마드리드는 본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스페인의 이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자,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산지입니다. 이거는 반도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산지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구릉성 산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반도국가 4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반도국가로는 이 스페인도 있고요. 로마도 있죠.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발칸 반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5개 반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구릉성 산지가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륙과 해양 사이에 이 끼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이나 해양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해양과 대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이 반도국가의 특징이죠. 이 반도국가는 사실상 이 구름성 산지가 많기 때문에 농경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그리스도, 터키도,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먹고 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사실상 로마,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이스탄불,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에스파냐, 이러한 국가들이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성장할 때 사실상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대국이 되고,
이제 반도에 갇혀버리는 순간 이제 오합지졸이 된다는 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국가의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상 중개무역을 통해서 국부를 증진하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반도국가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숙명을 따라야 할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스페인 얘기하다가 이 구른성 산지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이상한 곳으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북부 갈리시아 지방은요, 이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온난한 지역입니다. 이 축산업과 낙농업, 양돈 산업이 발달했고요. 주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순례지로 유명한 산타이고 데 그리고 콤포스텔라, 산타이고 데 콤포스텔라 지역이 주도입니다. 피레네 산맥에서 포르투갈 국경까지 높은 절벽과 이 좁고 긴 해안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이 북부 갈리시아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안 지방은 서늘한 기후이고요. 그리고 내륙은 온대성 기후로 비와 눈이 많이 오고 온난 다습합니다. 이 지역은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화를 막기 위한 기독교도들의 성지 순례 길목에 있습니다. 10세기 전후에 들어선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가 많이 남아 있고요. 갈리시아와 바스크 지방 등이 북부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피레네 산맥이 쭉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해안 절벽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은요, 이 넓고 비옥한 충적 평야가 펼쳐진 이 최대 곡창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도와 올리브 그리고 오렌지 산지로 유명하죠.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포도주인 쉐리주가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쪽에 사막지대와 습지, 네바다 산맥의 산봉우리와 해안까지 아주 다양한 자연 환경이 펼쳐진 곳이죠. 이슬람 왕국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지역으로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건축물과 문화, 음식 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 스페인 지역은 쌀이 물론 우리가 먹는 그런 쌀은 아니죠. 좀 습도가 끈적끈적함이 덜한 그런 쌀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스페인어를 전공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스페인의 아랍 사람들이 와서 물려준 것은 쌀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15세기까지 발달된 지역은 바로 이
안달루시아 그리고 스페인 지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이 르네상스는 사실상 로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뭐 비잔틴이 이슬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한 후에 이 비잔틴 학자들이 로마로 와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슬람 문화권이었던 이 안달루시아 지방 그리고 이 에스파냐 지방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이 철학서들이 이 유럽으로 이 전수되는 그런 면도 사실은 지적이 돼야지 되는데 학계에서는 별로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르네상스를 얘기할 땐 이 스페인의 이 아랍 학자들이 미친 영향이 아주 크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스페인 이 동부 지역은요, 이 피레네 산맥의 춥고 건조한 기후부터 이 해안 지역의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프랑스와 가까워서 유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옛 수도원이나 로마 건축물 등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습니다. 특히 농업과 경공업이 발달했고요. 역사상 강력한 해상력을 자랑하던 이 카탈루냐 지방과 바르셀로나가 동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스페인 동쪽 지중해 교차 지점에 위치한 이 발레아레스 제도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각광받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마요르카 섬, 그리고 메노르카 섬, 그리고 이바사 섬, 그리고 포르멘테라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북서쪽의 카나리아 제도, 그리고 모로코 서쪽 열대 지역에 위치한 화산섬인 이 카나리아 제도는요, 14세기경 탐험가들에게 발견되어 스페인영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 내륙 지방을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요, 이 마드리드와 세고비아 등이 있습니다. 이 연중 기온이 높고요, 건조한 대륙성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한여름 기온이 무려 40도를 육박하죠. 그러나 습도가 높지 않아서 불쾌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잉야가 많은 북부 해안 지방은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습니다. 예. 이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서유럽권으로 갈 때는 이 여름에 가는 게 좋아요.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뭐 끈적끈적한다든지 습도가 높아서 뭐 지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이 그냥 쾌적한 가운데 여행을 즐길 수 있죠. 이 마드리드가 있는 이 중부 지역은요, 이 포도주 생산의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만차는요, 포도주만 생산하는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도 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페인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해서 로마 유적지를 비롯한 중세 시대의 저택과
고딕 양식의 대성당,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성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슬쩍 보는 스페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이 인류가 정착한 것은 기원전 80만 경입니다. 사실상 기원전 80만 년경에 이 구석기 시대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이 스페인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인종은 기원전 15,000년 즈음에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남긴 구석기 시대의 크로마뇽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로마뇽인은 유전자가 아직도 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하죠. 크로마뇽인 유전자가 한번 신문 기사를 뉴스 검색해서 한번 크로마뇽인을 눌러보면 아주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원전 2000년경에는 타르테수스족에 의해 훗날 청동기 제조에 영향을 끼친 동기 문화가 출현하게 됩니다. 현재 스페인인의 선조는 기원전 1000년경 이 유럽 중부에 이 켈트족이 정착하여 생겨난 켈트 이베리아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원전 10세기에 스페인 지역을 점령했던 페니키아인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 페니키아인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죠? 아마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표문자라고는 이 문자를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알파벳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니고 이 페니키아인들은요, 이 상업이 상당히 발달된 국가의 해상 무역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 페니키아가 이제 쇠퇴하게 되죠. 기원전 6세기에는 페니키아인의 또 한 부족인 카르타고인이 들어와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외 무역 교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페니키아인도 그리고 카르타고인도 사실상 해상 무역을 주로 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스페인의 이 에스파냐의 이 반도 국가적인 특징을 가장 잘 활용했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베리아 반도의 풍부한 광물을 노리는 로마의 침략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약 600년간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카르타고와 로마의 이 전쟁, 흔히들 포에니 전쟁, 혹은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하죠. 사실상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은 이 카르타고가 우월한 상태에서 전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에도 식민 도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의 터키인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이 거대 지중해 해상권을 전체를 장악한 이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로마는
이제 기껏해야 사실상 로마 반도를 장악한 이 통일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죠. 시칠리아는 이쪽이고요. 그런 로마가 다시 말하면 이 해군도 없는 상태에서 이 카르타고와 전쟁을 해서 이 급조된 해군을 가지고 이 카르타고와 전쟁을 해서 이제 나중엔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지만 초기 전쟁에서 그렇게 이 우월을 가지자면 사실상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카르타고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게 됐죠. 여러분들 한니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로마를 점령하고 사실상 거의 로마를 괴멸시키기 정도로 이 타격을 입히기도 하죠. 그 얘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줄이도록 하죠. 이 5세기경에 로마의 힘이 약해지자 이 서고트족이 침략해서 서고트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서고트 왕국은 711년 북아프리카에서 진입한 이슬람교도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이슬람의 지배가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 회복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세력을 확장한 이슬람교도는 이 8세기 초에 이베리아 반도의 3분의 1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 프랑스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붙였죠.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라고 칩시다. 사실상 이 이슬람교도는 계속해서 북진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뚜르 뿌아티에 다시 말하면 딱 프랑스의 이 중앙선까지 올라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샤르마뉴 제제와 싸움이 붙어서 이베리아 반도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파리를 점령하고 그랬으면 아마 이 서유럽 전체가 이 이슬람화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 뚜르 뿌아티의 전쟁에서 이 샤르마뉴 제제 승리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 이베리아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수학과 과학, 건축, 장식, 예술 등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스페인의 경제와 문화는 크게 발전하게 되죠. 이러한 이 수학과 과학, 철학의 발전이 바로 르네상스,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 비잔틴 제국의 몰락 이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사실상 비잔틴 제국이 천년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로 이제 비잔틴 학자들이 넘어와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그런 주장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실상 이들의 존재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북쪽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기독교인들이 이 국토 회복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온까지
카스티아, 그리고 나바라, 아라곤, 카탈루냐 등 이 기독교 왕국이 탄생하게 되죠. 1492년에는요.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기독교 왕국을 통합하고 마지막 이슬람 왕국을 몰아내 국토 회복 운동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해 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 이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죠.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구대륙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홍역, 그리고 천연두 등을 함께 가지고 가게 되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이 문명권이었던 마야, 아즈텍 등은 사실 군사력 면에서 상당히 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홍역과 천연두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상 이 홍역과 천연두,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홍역과 천연두가 돌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페인 군대가 뭐 한 144명 정도 가서 뭐 전쟁을 하는데 144명 뭐 아무리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포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하나의 문명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겠죠. 이 문명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홍역과 천연두가 이 원주민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인구의 40~50%, 뭐 많게는 80~90%까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던 마야와 아즈텍 문명도 같이 몰락하게 되죠. 군사는 있었지만 모두 병들었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 신대륙이 이게 문명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스페인은 남아메리카 대부분과 북아메리카의 3분의 1, 이 북미가 있다고 치면 이 멕시코 뿐만이 아니고 한 이 정도가 스페인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이제 패전하게 되면서 이 지역은 멕시코 땅에서 이제 미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만 여하튼 이 지역이 모두 이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북아메리카의 3분의 1 그리고 필리핀 등을 지배하며 엄청난 양의 황금과 은, 보석을 들여오게 되죠. 이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포르투갈과 충돌하고요. 독일과 프랑스의 신교에 맞서 가톨릭을 수호하는 종교전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해군은 무적 함대로 불리기도 하죠. 펠리페 2세 때 최대의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1588년, 그러나 133척의 무적 함대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작은 함대에게 크게 패한 이후 스페인은 서서히 쇠퇴하게 되죠. 예, 그 중남미 지역 그리고 북미, 이 필리핀을 연결하는 그 라인이 이 사실상 이 세계 무역기로 확대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사실상 중국은 은본위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죠. 뭐 지정은제다. 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일조편법이다. 뭐 이런 것 용어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의 본질은 은을 화폐의 단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은화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은화를 얻기 위해서 사실상 중국 그 은화가 아니죠.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이 사실상 이 신항로의 발견, 이 포르투갈은 이제 인도를 돌아서 인도네시아, 뭐 일본까지 진출을 하고요. 이 스페인은 이 대서양을 돌아서 이 필리핀까지 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중국의 도자기, 비단, 차,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요,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비잔틴 제국을 몰락시키죠. 이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터키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은 사실상 실크로드의 이 종착점이라고, 서쪽 종착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도자기, 비단, 차,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는 이 오스만 제국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잔틴 제국에서 오스만 제국으로 변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다른 문명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제 다른 항로를 이용해서 이 중국이나 인도와 교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필리핀까지 들어온 이 스페인은요, 사실상 중국과 이 도자기, 비단, 차,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이 은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도자기와 비단, 차, 향신료를 수입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세계가 단일한 시장으로 묶이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작은 함대에게 크게 패한 이후 스페인은 서서히 쇠퇴하고요. 18세기의 왕위 계승 전쟁 이후 이 19세기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 간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자유주의자들의 반란을 거치면서 1873년 첫 공화제가 수립되기도 하죠. 이 첫 공화정 성립 이후 입헌군주제와 군사 독재 정치가 반복되던 스페인은 1936년 프랑코 장군이 내란을 일으켜 집권한 뒤 파시즘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975년 프랑코 장군이 죽은 뒤 그가 생전에 지목한 부르봉가의 왕자 후안 까를로스가 후안 까를로스 1세로 즉위하고 새 헌법을 정하면서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이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 지방의 특색을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페인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가보고 싶은 스페인의 지방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꼭 봐야 할 두 가지를 A4 두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과제를 이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스페인의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이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